경찰서에서 전화 왔어. 당신이 박상진 고소 취하했다면서? 그게 그냥 힘들어서 그랬어. 더 엮이고 싶지 않았어. 거짓말하지 마. 당신 협박당한 거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진짜 끝내고 싶었을 뿐이야. 박상진이 영상 갖고 있다고 했지? 너 그 인간만 만난 게 아니잖아. 그런 말 어디서 들은 거야?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야. 동호회 안에서 몇 명이랑 관계 가졌는지 그 인간 입으로 직접 들었어. 사진도 영상도 다 있대. 그건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꾸며낸 거야. 절대 그런 적 없어. 그래서 고소를 못한 거잖아. 사실 드러나면 내가 더 무너질까 봐. 아니라고 했잖아.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안녕하세요. 사연 나팔수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등산을 갔던 아내가 다쳐서 온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전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사연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우 씨는 경북 영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엔 늘 물이 찬 논두렁을 맨발로 뛰어다니며 놀았고 겨울이면 어머니가 짜준 두꺼운 털장갑을 끼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의 집은 부농도 가난한 집도 아니었지만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난 정우 씨는 어릴 적부터 동생들 밥을 먼저 퍼주던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서울로 올라온 건 25살, 군대를 제대한 뒤였습니다. 도시에 아는 사람 하나 없이 고시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전문대 전기과에 다녔습니다. 그러다 전기 설계와 관련된 자격증을 따고 지금의 전기설비 회사에 입사한 건 26, 기계실, 배전반, 소방설비까지 다루는 설계를 하며 전국 공공기관과 관급 건물의 전기도면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외근을 다녀야 하고 입찰이 몰린 시즌엔 야근도 잦습니다. 윤서 씨와의 만남은 29 무렵 친구의 소개로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서울 도봉구에서 자라 중간 정도 되는 가정의 막내딸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고 언니 둘이 있는 터라 윤서 씨는 어릴 적부터 눈치 빠르고 애교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나와 어린이집에서 몇 년간 일하다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그만두고 잠시 쉬고 있던 시기에 정우 씨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윤서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요. 어쩔 땐 힘들지만 천진한 얼굴 보면 마음이 풀리거든요. 그런 그녀에게 정우 씨는 한눈에 마음을 빼앗겼고 두 사람은 비교적 빠르게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결혼 후 윤서 씨는 바로 직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가지면 다시 나가기도 애매할 것 같아서라는 말에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윤서 씨는 자연스럽게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5년 동안 두 사람은 맞벌이 부부처럼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큰 갈등 없이 살았습니다. 주말마다 손잡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가끔 근처 호수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 소박한 일상. 그 일상의 중심엔 늘 윤서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정우 씨가 퇴근하면 현관 앞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슬리퍼를 챙겨주고 겉옷을 받아들며 말했죠.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여보. 하지만 그 평온했던 리듬이 처음 흔들리기 시작한 건 윤서 씨가 등산 동호회를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체력 저하가 이유였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몸이 무겁고 자꾸만 허리가 아프다며 산책을 하던 그녀는 우연히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모임이란 글을 본 겁니다. 혼자 하는 운동은 재미없다며 처음엔 망설이던 그녀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몇 번 같이 산에 오르더니 어느새 본격적인 동호회에 가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좋고 같이 운동하니까 훨씬 즐거워. 매주 토요일에만 나가면 되니까 당신한텐 불편한 일 없을 거야. 응?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늘 집안일에만 얽매여 있던 그녀에게도 활력이 생긴다니 남편으로서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여전히 다정했고 집안은 늘 깨끗했으며 저녁 식탁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윤서 씨의 표정에서 이상한 여운이 느껴지기 시작한 건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들이 늘어났고 샤워를 한 뒤엔 예전보다 훨씬 진한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무심코 말을 걸어도 대답은 있지만 눈은 멀리 있었죠. 정우 씨는 마음속에서 불안의 씨앗이 움트는 걸 느꼈습니다. 애써 그 감정을 눌러냈습니다. 내가 피곤해서 예민한 거야.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곧 눈앞에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정우 씨는 간만에 늦잠을 잤습니다.
눈을 뜨니 시계는 오전 8시 반. 평소 같으면 이미 윤서 씨가 아침을 차리고 커피 향이 가득할 시간인데 부엌은 고요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니 아내는 없고 식탁 위엔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등산 모임에서 새벽 산행 가기로 했어. 다녀와서 점심 같이 먹자. 정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윤서 씨가 등산에 푹 빠져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도 이렇게 짬을 내서 메모를 남긴 그녀의 다정함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날따라 윤서 씨의 귀가가 늦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은커녕 저녁 6시가 되도록 그녀는 연락이 없었고, 문자는 읽혔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밤 7시 반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윤서 씨가 들어왔습니다. 등산복 차림,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정우 씨는 문 앞으로 다가가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어디까지 간 거야? 오늘 많이 늦었네. 전화도 안 받고. 그때였습니다. 윤서 씨가 얼굴을 살짝 돌리는 순간 정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왼쪽 광대뼈 아래쪽 은은하게 번진 붉은 멍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장으로 가리려 했는지 어설프게 파운데이션이 발라져 있었지만 오히려 더 눈에 띄는 느낌이었습니다. 윤서야 얼굴, 그거 뭐야? 다친 거야? 윤서 씨는 손을 올려 얼굴을 쓸어내리며 얼떨결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이거? 오늘 내려오다가 바위에서 살짝 미끄러졌어. 창피해서 말 안 하려 했는데 티가 나네. 무릎도 좀 안 좋아. 넘어지면서 무릎이 좀 흔들렸어. 그래? 어떻게 해? 그럼 영상 아래 댓글에 성능이 좋은 무릎 보호대가 있대. 고정 댓글 확인해서 내가 주문해 놓을게. 정우 씨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큰 사고가 아니라는 말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어디 아픈 사람처럼 깊은 속을 꾹 눌러 담은 눈빛, 그리고 평소처럼 그의 손을 잡거나 괜찮아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윤서 씨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휴대폰을 두고 화장실을 여러 번 다녀왔고, 밤엔 자신이 먼저 피곤하다며 일찍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우 씨는 아내의 등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늘 다정하던 그녀가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그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이상한 느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녀의 표정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웃는 얼굴은 사라졌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정우 씨가 걱정스레 물어보면 그냥 요즘 잠이 좀 부족해서 그래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아내가 욕실에 들어간 틈을 타 정우 씨는 빨래를 개다가 소파에 놓인 윤서 씨의 등산복 상의를 접게 되었습니다. 팔 부분을 잡아당기던 순간 소매가 거쳐 올라가며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게 퍼진 멍 자국. 이번에는 왼쪽 팔 안쪽 움켜쥔 듯한 손자국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단순한 운동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런 섬뜩함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우 씨는 더 이상 마음속 의심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윤서 씨가 종종 언급하던 등산 동호회 리더 박상진이라는 이름. 그 사람 뭔가 이상하다. 정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윤서 씨의 등산복을 원래대로 접어놓고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불길한 무언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평생 믿어온 가정이라는 단어가 점점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 씨는 윤서 씨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 한 잔 마시는 습관, 휴대폰을 들고 있는 시간, 대화 중의 시선 처리까지 과거엔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던 사소한 것들이 이제는 모두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은 곧 또 다른 멍으로 증폭되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정우 씨는 함께 점심을 먹고 나른해진 몸을 이끌고 거실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욕실 쪽에서 텁하는 소리와 함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번쩍 뜬 그는 욕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물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윤서야, 괜찮아? 문틈 너머로 조심스레 물었지만 안에서는 조금 늦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샴푸가 눈에 들어가서 그 목소리는 어딘가 떨려 있었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우 씨는 돌아서며 속으로 무언가가 불편하게 엉켜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윤서 씨가 거실로 나왔을 때 그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그녀의 오른쪽 손목에 붉고 진한 멍,
자국이 선명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깊고 누군가가 강하게 움켜쥔 듯한 자국이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그는 무심코 물었지만 윤서 씨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요즘 스틱으로 등산할 때 밸런스를 못 잡아서 그런가 봐. 자꾸 미끄러지네. 내가 좀 덤벙대잖아. 그 말투는 어딘가 훈련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진실이 아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전에 윤서 씨는 작은 긁힘만 생겨도 바로 당신, 이거 봐봐, 나 오늘 좀 다쳤어. 하며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광대뼈에, 팔에, 손목에 이렇게 잇따라 멍이 들어가고도 아무 말이 없다는 건 이건 단순한 덤벙거림이나 부주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녀의 태도는 더욱 낯설게 변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으며 예전처럼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식사를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정우 씨가 집에 있어도 끊임없이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연락해? 정우 씨가 무심한 듯 물으면 그냥 등산 모임 일정 정하느라. 다음 주에 어디 간다더라. 라고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휴대폰은 화면이 꺼진 채 주머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우 씨는 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이 한때 가장 신뢰했던 사람, 가장 가까웠던 아내가 지금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 씨는 퇴근 후 예상보다 이르게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취소되어 평소보다 2시간 빠른 시간에 도착한 것이었죠. 현관을 열자 집안은 고요했고 아이가 없는 두 사람의 집엔 평소보다 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정우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날 내가 너무 놀랐잖아. 그렇게 세게 잡을 줄은 몰랐지. 다음부터는 조심해줘. 진짜야. 윤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척 낮고 조심스러운 말투였지만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고 그 내용은 분명 잡혔다, 놀랐다, 다음부터는 조심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귀를 트어막고 싶었고 그 문을 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멍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녀를 때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단지 동호회 사람 중 하나가 아닌 그녀와 밀접하게 엮인 남자라는 것. 정우 씨는 그날 밤 말없이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조용히 울리는 냉장고 소리만 들리는 그 공간에서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 감지 않겠다. 정우 씨는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며 오랜 시간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윤서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그렇게 자주 다치고 왜 자신을 피해 눈을 피하는지, 무엇보다 그녀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알고도 눈 감을 수는 없었고 모른 척하기엔 그녀를 너무 오래 사랑해왔습니다. 며칠 후 정우 씨는 회사 인근의 작은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어떤 얼굴을 하고 들어가야 할지 몰라 몇 번을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그는 한 가정의 남편이 아닌 진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조사해 주세요. 매주 등산을 간다고 하고 나가지만 이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얼굴과 팔에 멍이 들었고 행동이 너무 달라졌어요. 정확히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무소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받은 뒤 정우 씨는 윤서 씨의 사진과 동호회명, 활동 일정을 정리해 넘겼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강원도 홍천 쪽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발한다네요. 그때부터 추적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정우 씨는 처음으로 윤서 씨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토요일에 긴급 미팅이 생겼어. 당일치기로 충남 출장 다녀와야 해. 윤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나도 등산 가는 날이라 괜찮아. 잘 다녀와, 여보.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그 무표정 속에 정우 씨는 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정우 씨만 몰랐던 윤서의 다른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토요일 밤 정우 씨는 초조한 마음으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9시쯤 흥신소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라간 차량은 강원도 진부령 휴게소를 지난 후 등산 코스가 아닌 민박촌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진 1장, 2장,
새 장정우 씨의 휴대폰 화면. 속엔 윤서 씨가 낯선 남성과 함께 식당에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고 산행 후 땀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 한 장. 작은 펜션으로 보이는 건물 입구. 윤서 씨가 그 남자의 팔을 잡고 웃으며 들어가는 장면. 불륜 그 단어가 머릿속에 불쑥 떠올랐고 정우 씨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직원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 남성은 박상진입니다. 귀하의 아내가 가입한 등산 동호회의 리더이며 해당 지역에서 자연건축업을 운영 중인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그 펜션에서 머무를 예정으로 보입니다. 정우 씨는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고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거실 조명이 유난히 밝아 눈이 시렸고 천장이 돌아가는 것처럼 어지러웠습니다. 그동안의 웃음, 그녀가 끓여주던 국 퇴근하면 내어주던 슬리퍼, 함께 고른 커튼 색깔, 손을 꼭 잡고 걸었던 산책길,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그녀를 사랑하던 그 마음까지 증오로 바꿔야 하는 건가? 정우 씨는 그 밤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엔 도청 녹취기와 A사 문서 봉투, 그리고 작은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신문을 펼쳐놓은 채 기다렸습니다. 윤서 씨가 욕실에서 나와 머리를 말리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정우 씨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우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제 어디 있었어? 그 짧은 질문에 윤서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건을 쥔 손이 공중에 뜬 채로 그녀는 미동 없이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산에 다녀왔어. 왜 그래? 정우 씨는 조용히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 USB엔 당신이 민박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어. 그리고 같이 간 사람 이름, 얼굴, 직업 다 확인했어. 윤서 씨는 숨을 들이마신 뒤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더는 숨길 수 없네. 그녀는 이내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담담하게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냥 등산이었어. 그 사람 상진 씨는 리더였고 말도 잘하고 유쾌한 사람이었어. 당신이랑은 너무 달랐지. 당신은 항상 바빴고 무뚝뚝했어. 나는 그냥 누군가에게 여자처럼 보이고 싶었을 뿐이야. 정우 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목소리를 낮게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당신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었나? 윤서 씨는 눈을 피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끝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엔 상냥했어. 근데 내가 뭔가에 반기를 들면 화를 냈고 자기가 질투할 만한 상황이면 손을 들었어. 그 말에 정우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와 혐오, 슬픔이 뒤엉킨 복잡한 감정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인간이 당신을 때렸다고? 한 번이었어. 아니, 2번. 그냥 욱해서 그런 거야. 그 사람도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우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들었던 멍, 팔목의 손자국,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윤서야,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폭력이고 범죄야. 당신도 이제 정신 차려야 해. 그는 테이블에서 문서를 꺼내 윤서 씨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위자료 청구서야. 그리고 이건 그 인간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문건이야. 나는 당신을 아직 아내로서 보호할 의무가 남아있다 생각해서 이 고소장은 당신 이름으로 작성했다. 선택해. 지금 이걸 들고 경찰서에 가서 접수해. 아니면 나도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 윤서 씨는 충격에 휩싸인 듯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진짜 고소할 거야? 그래. 그 인간은 당신 얼굴을 멍들게 했고 내 가정을 짓밟았고 당신 인생까지 망가뜨리고 있어. 나 혼자 감정 추스르고 마무리 지을 생각 이제 없어. 이건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야. 그 말에 윤서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소하자. 더는 그 사람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아. 그날 오후 정우 씨는 윤서 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폭행혐의 고소장 접수가 완료되었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위한 위자료, 청구, 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정우 씨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자리 창문 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 박상진을 폭행죄로 고소한 지 일주일 뒤 정우 씨는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윤서 씨께서 오늘 오전 정식으로 고소를 취하하셨습니다.
남편분께도 상황 공유차 연락드렸습니다. 그 말에 정우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다시 처음으로 그 모든 배신의 순간으로 되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손끝이 서서히 차가워졌고 입술은 말라붙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 씨는 말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방에서 윤서 씨가 나왔습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평소처럼 무심히 물었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무슨 일 있어? 정우 씨는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상진 고소 왜 취하했어? 윤서 씨는 그 순간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다 이내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어. 힘들잖아. 경찰 조사 계속 받고 그런 거. 그 말에 정우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그런 이유로 그만둘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보다 잘 알잖아. 박상진, 너 협박했지? 윤서 씨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는 책상 서랍을 열고 얇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속에는 변호사를 통해 정리한 박상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박상진을 따로 만났어. 내 위자료 청구를 취하라고 하더라. 그 대신 너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겠다고 했지. 난 그 조건 받아들였고 직접 들었어. 윤서 씨는 이제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정우 씨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평생 가장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박상진하고만 바람핀 게 아니라는 거 다 들었어. 그 동호회 안에서 최소 3명 이상이랑 관계를 가졌고 그중 한 명은 단체 산행날 텐트 안에서 너랑 갔다고 하더라. 그리고 박상진은 그 영상을 갖고 있어. 너랑 모텔 들어가는 영상, 텐트 속 사진 다. 그 순간 윤서 씨는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소파에 주저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맞아. 사실이야. 정우 씨는 눈을 감고 한번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왜 그랬어? 도대체 왜? 윤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산을 오르는 게 즐거웠어. 당신은 늘 바쁘고 나는 집에만 있었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처음엔 재미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분위기에 휩쓸렸어.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오가던 말들이 진짜가 됐고 처음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가 여자라는 걸 느끼고 싶었어. 누군가에게 예쁘단 말 듣고 싶었고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을 느끼고 싶었어.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그러나 감정이 무너진 채 말했습니다. 박상진이 나한테 말했어. 너 하나 무너지면 그 영상 다 뿌린다고. 내가 고소하면 그 영상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 직장까지 갈 거라고. 난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고소 못했어.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아닌 확인의 의미였습니다. 그 말대로 넌 끝났어. 박상진이 아니라 넌 너 스스로를 무너뜨린 거야. 넌 피해자가 아니야. 스스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간 거라고. 그는 고개를 돌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난 박상진 절대로 그냥 안 놔둬. 위자료 청구는 그대로 진행할 거야. 내가 고소를 취하했든 말든 내 가정을 무너뜨린 책임 반드시 묻겠어. 그리고 너 오늘 이 순간부터 넌 내 아내 아니야. 그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깊게 울렸습니다. 윤서 씨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용서나 동정으로 돌아올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건 이미 늦었습니다. 박상진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은 정우 씨의 이름으로 법원에 정식 접수되었습니다. 청구 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에게 그 액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치는 단지 박상진이 저지른 짓에 걸맞은 책임의 상징이자 사회적으로 남길 경고의 의미에 가까웠습니다. 민사소송과 동시에 정우 씨는 박상진의 주변을 조용히 조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박상진이 운영하던 건축업체는 당시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앞두고 있었으며 이번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계약은 물론 업계 내 신뢰도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박상진의 회사는 주요 거래처에서 연이어 계약 해지를 통보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라는 자산은 정우 씨의 손에서 나온 한 장의 문서에 의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상진이 동호회 내 다른 여성들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그가 수년간 관리자 역할을 맡아오던 등산 동호회는 결국 해산되었습니다. 지금껏 은폐해왔던 과거의 행적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박상진은 더 이상 어디서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서 씨, 그녀는 사건 이후 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박상진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집 안에 틀어박혀 지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동네 이웃들의 차가운 눈빛, 지인들의 뒷말, 그리고 가족의 무언의 거리두기까지 더해지며 윤서 씨는 점점 현실에서도 고립되어 갔습니다. 정 씨는 그녀와의 연락을 일절 끊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조용히 마무리하셨고 윤서 씨는 아이도 재산도 미래도 없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정우 씨는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좌절이나 도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가슴 깊이 품어왔던 결심을 이제 실천할 때가 되었다고 느끼셨던 것입니다. 스페인 지사 근무 시절 그분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었던 것은 마드리드 외곽의 작은 건축 사무소에서 일하던 한 친구의 삶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퇴직금과 보험금을 정리하신 뒤 조용히 경남의 한 바닷가 마을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규모 인테리어 사무소를 열게 되셨습니다. 화려한 간판도 없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시설도 없었지만 작은 목조 간판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공간에서 정우 씨는 매일 조금씩 무너졌던 자신을 다시 조립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마을 주민 중 한 분이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은.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폐가가 된 외할머니 댁을 리모델링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셨습니다. 끝났다고 믿었던 삶도 이렇게 다시 시작될 수 있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상진은 파산 직전까지 몰렸고 윤서 씨는 우울증과 실직을 반복하며 혼자 지내셨으며 정우 씨는 바닷가 마을에서 조금씩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지내고 계셨습니다. 가끔은 밤바다를 보며 과거의 이름들과 얼굴들을 떠올리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슴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누군가의 남편도 누군가의 피해자도 아닌 오직 자기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분노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엔 스스로를 다시 세워나가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신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를 덮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더 많은 반전 이야기와 인생의 깊은 사연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구독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참 좋은 무릎 보호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